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6일 금요일 4시 현재 확진자는 6,593명, 완치자는 108명, 사망자는 42명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데요. 약국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마스크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있다고 하니 꼭 챙겨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요일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황윤정님,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내가 건강하면 마스크는 양보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게 시키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오포님, 마스크 사는 사람만 계속 사요. 줄 설 시간이 없네요. 이게 문제예요. 사는 사람이 또 사고 사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 생각하고 기침 난다, 열 난다 그런 분들 먼저 사게 우리가 양보합시다. 3620님, 4일 동안 하나로마트에 뛰어다니며 줄 서고 공영 홈쇼핑에서도 사보려고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렸다 전화해도 마스크 하나 못 샀어요. 남편이 늘 영업을 하러 밖으로 다니고 나이도 있어서 걱정되는데 약국에서 2개라도 살 수 있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런 뉴스를 진행해서 참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튼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조금 늦게 써도 됩니다. 덜 써도 됩니다. 그거 우리 생각하고 있자고요.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요. 용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말 방콕 계획 어떠신지 물어봤는데요. 6897님, 중3, 중1, 초2 아이들과 사투 중인 아내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요. 초2 딸아이하고 요즘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인분한테 힘내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집안일도 같이 좀 도와주시고 선물도 좀 사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요리도 좀 해보세요. 네. 7016님, 아이들이랑 블루마블 게임하면서 세계일주하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 기회에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세요. 같이 노는 재미,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쏠쏠한 재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성님이네요. 김성님 씨네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참에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시장 늘리고 자체 살아남기 운동 한번 해봅시다. 비상시 대한민국 특기 아닌가요?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바깥에 안 나가기, 그리고 해외여행 안 가보기, 그리고 회의 줄여보기, 이런 작은 운동들로 아마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은 굉장히 많은 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는 것도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7073님, 주말 계획은요, 냉이, 돈나물, 쓴바기, 취나물 등 온갖 봄나물 넣고 비빔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면역력도 올리고 좋잖아요. 네. 봄나물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요. 봄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봄나물로 요리하기,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318님, 밖에서 운동 못하니 가정용 방망이 구입했네요. 이참에 몸짱 한번 되려고 합니다. 방방인가요? 죄송합니다. 가정용 방방이가 뭐죠? 방방 뜨는 혼자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방망이 집에서 휘두르는 줄 알고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네, 방방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맨손 체조, 그리고 맨손 체조 집안에서 하는 운동으로만도
그 체력 증진 충분합니다. 뭐 헬스클럽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않고도 자기 맨손 체조로 그래 맨손 운동으로 자기 몸 관리할 수 있습니다. 3678님 주 기자님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 기자님의 단면만 보았나 봐요. 요 며칠 방송 들으면서 주 기자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균형 잡힌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균형 잡힌 진행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309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593명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비자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2주간 사실상 격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부분의 항공사가 일본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매출 감소가 최대 4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학원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전국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곳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이건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지 지난 슈퍼 화요일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세요? 네,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라고요. 동남부 쪽에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렇습니까? 마스크 사재기하고 네. 그렇습니까? 마트 사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미국이 큰 나라이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관련된 보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걱정하거나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검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한국 상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선 여행과 관련해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보도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미국 민주당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얼마 전에 지나갔지요? 네, 이게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노스캐롤라이나도 슈퍼 화요일에 들어갔던 날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생물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버니 샌더스가 거의 대세를 굳히나 했더니 갑자기 조 바이든이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봉준호 감독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에 보면 기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초기 기세는 분명히 샌더스가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이 짐 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초기 세 개 주에서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완전히 그 기세가 바뀌었습니다. 14곳에서 동시선거가 치러졌는데 여기서 10곳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번 주 슈퍼화요일에서 블룸버그 후보가 저는 치고 나오리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도 후보로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대표적이었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워낙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서 블룸버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블룸버그 후보도요. 슈퍼 화요일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거든요. 네. 거의 한국 돈으로는 6,600억 넘는 돈 썼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국 선거운동이 참 재밌는 게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블룸버그 선거운동에 가봤던 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생맥주까지 준다고 해요. 병맥주도 아니고 생맥주까지 그 지지자들에게 줄 만큼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었는데 네. 성적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자마자 바로 퇴장해야 되는 신세에 머물렀습니다. 78세 샌더스 뭐 아직도 그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샌더스한테 그렇게 열광한다고 보세요? 네, 특히 젊은 층 지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말씀처럼 샌더스 후보는 1941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사실 80에 가까운 네. 나이인데요. 만으로 하면 78세인데. 9세, 예, 그러긴 한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저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요 핵심 공약들을 보면 대학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대학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젊은 층들의 문제인식 굉장히 높고요. 네. 거기에 따른 지지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저 직접 샌더스 그 지지 유세를 가서 봤었는데 거기에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새삼 느꼈고요. 거기다가 특히나 열정적인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았고 거기다가 굿즈라고 하죠. 예. 그 배지나 티셔츠 같은 것들을 샌더스 얼굴이 새겨진 거를 사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셨어요? 아니 저는 네, 구경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제 거 하나 사주십시오. 네. 그러면 민주당 네. 대선은 그러면 바이든 대 샌더스 양자구도로 가는 건가요? 네,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후보들이 다 이제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딱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털씨 개버드라고 해서 하와이를 지역으로 하고 있는 하원 의원 한 명이 남아 있지만 네.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가 딱 한 명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공화당 경선은 반면에 공화당 경선은 싱겁게 트럼프의 동무대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독특하게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 당내 경선보다는 민주당 경선 훨씬 더 관심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기 트위터에다가도요. 네, 민주당 경선에 대한 실시간 논평 계속 올리고 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진보 성향의 후보에 대해서는 왜 사퇴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쓰기도 했고요. 현재는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미니 블룸버그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글도 올리기도 했고요. 계속 조롱하고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대선 상대로 누가 올라오길 바라나요? 트럼프 측에서 샌더스 후보를 지지해서 샌더스 후보가 올라오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보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심리를 밝힌 바는 없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호적인 입장이 이지 않냐라는 느낌을 주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트위터도 많이 쓰고 실제로 말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주류 후보라는 측면 때문인지 굉장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하게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네. 어떨 때는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슈퍼하이에서 승리를 거두자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좀 바이든 쪽인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샌더스 후보는 스스로도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토론회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무상교육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시장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샌더스 후보가 이번 주에 좀 성적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중도 하차했는데 하차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포부를 밝혔어요.
네,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막는 게 자기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14시간 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영어 메시지와 함께 반 트럼프 광고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해시태그가 덤프 트럼프라고 해서요. 트럼프 버리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고우조라고 해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메시지도 같이 올렸습니다. 아니, 블룸버그는 공화당 출신이었고 뉴욕이 기반이고 뉴욕 시장을 삼선했으니까 뉴욕이어서 트럼프하고 많은 관계가 있을 텐데 사이가 별로 안 좋네요. 네, 뭐 재산으로도 보면 블룸버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미국 부자 순위라 보더라도 전체 부자 순위로 보더라도 세계 8위 그러니까 63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후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시절 아주 오래 질투했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가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몇 시입니까? 네, 여기 새벽 4시 15분입니다. 한국 시간 밤낮 거꾸로 하고요. 2시간을 빼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 있을 때 김어준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가 거기 갔는데 괴롭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김은지야 훌륭하고 제 후배니까요. K7514님, 75140021님입니다. 김은지 기자님, 공장장이 아직도 못 잊은 듯 하던데 잊었어요, 그분은. 어떤 공부하세요? 네, 뭐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어떤 공부하냐 물어보시면 세상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미국 대선 소식과 또 다른 미국 소식도 계속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새벽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웅성웅성 와글와글 쑥떡쑥떡 오늘의 비대위 기자실에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수다는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대위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유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유지영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검사 받으셨다고요? 어쩌다가? 네, 제가 1일에 중앙의료원에 취재를 갔는데 이제 그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장 출입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냥 뭐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해서 갔는데 이제 뭐 37.7도가 나와가지고 37.5도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네. 괜찮으신 거죠? 네네. 지금 음성 나왔고 회사 다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최근에 취재하고 주목한 내용이 뭔가요? 네, 저 최근에 그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내용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났었죠? 네. 명진 스님이 작년 12월경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정원 사찰 문건을 받은 내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네,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나라 내 파일 이런 운동도 있고 있었죠? 네. 내 나라 내 파일 운동 이제 명진 스님이 같이 하셨는데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자신의 사찰 파일을 내놓으라고 이제 사찰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외쳤죠. 국정원을 상대로.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소송을 하셔야겠네요.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그때 좀 미온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 나라 내 파일 운동은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는데 왜 사찰했느냐, 내 파일을, 니네들이 사찰한 파일을 내놔라, 이렇게 국정원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국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근데 국정원이 그때 이제 국정원 개혁위에서 이제 파일을
이제 국정원 개혁위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이 그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문건에 이제 비공개 처분을 내려요. 아니 스님이 국가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명진 스님이 뭐 잠깐 뭐 북한에 다녀오시기도 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 네네 안 내놨죠? 네, 내놓지 제 않았습니다. 파일도 안 내놨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님이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오히려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신현수 기조실장 그리고 조남관 그 검찰 측에서 나간 분인데요. 지금은 다른 데에 계시지만 그 감찰실장들이 굉장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서훈 국정원장께서 굉장히 막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 나라 내 파일 운동도 잘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명진 스님이 행정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받은 거죠. 그래서 파일을 받았죠? 네네, 파일 받았습니다. 그 파일이 이제 한 30쪽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파일이 30건이 있었는데 네. 재판부가 13건만 공개를 판단했어요. 국가안보하고 관련이 있다고? 네네. 17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랑 관련이 있는 문건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명진 스님이 국가안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인데 왜 국가안보를 여기다 들먹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죠? 네. 명진 스님 평소에 만나보고 취재해서 하면 뭐 국가안보 이런 생각 별로 없으신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게 13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13건도 이름 같은 중요 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봐도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모릅니까? 이제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네, 이제 내용은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건의 쟁점을 2개로 나누어서 분석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조계종단과 국정원의 야합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보수 언론과 국정원의 야합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 조계종단과 국정원의 야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문건 내용인데요. 2010년 3월 31일에 작성된 명진 봉은사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결과를 평가도 합니까? 이 국정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네네. 이 문건에 보면은 이제 명진은 승려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땡땡에게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삭제 처리된 채로 공개가 되는데요. 직영사찰 전환 조기 집행은 물론 종의 의열 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 박탈 등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적이 박탈됐죠? 명진 스님이? 네, 결국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뭔데 승려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주지라는 내용 이 말하자면 이 단어 자체가 마치 국정원이 조계종단에 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네,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나오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그렇게 기사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또 하나로 이렇게 그 오마이뉴스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보수 언론사와 국정원 간의 결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문건 제목 자체가 조금 충격적인데 2009년 11월 13일에 작성된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행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이 있는데요. 좌파 인물. 좌파면 뭐 잘못됐어요? 이중적 행태, 고려사항.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이 문건을 보면은 그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좌파 핵심 인물들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적극 전파하는 한편 폭로기사 및 비난 사설 칼럼 게재 측면 지원, 주요 월간지 등을 통한 좌파 실상 관련 특집 종합기사 보도 방안도 모색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이 실제로 당시에 명진 스님이 이제 막 인터뷰 요청이 막 쇄도하고 있었는데 이 문건을 전후로 인터뷰 요청이 갑자기 이제 모두 끊겼다고 증언을 하기도 하고요. 명진 스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후 언론에서는 그 명진 스님은 뭐 사실 종북주의자에 가깝다. 명진 스님은 종법 파괴자, 뭐 야누스 종교인. 어디서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시를
국정원이 기획한 대로 어디서 쓴 언론사가 있었네요. 어떤 언론사입니까? 네, 뭐 보수 인터넷 언론사 뭐 오린코리아나 뉴데일리 같은 언론사인데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약간 함정이 있는데 그 민원연 당시에 이제 신문 모니터를 보면은 2010년에 이제 그 다른 언론사들도 많이 나와요. 언론사명이나 이제 기사명이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그 기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주류 언론사에서도 명진 스님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기사를 많이 썼죠.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지워진 상태입니까? 네, 그 제목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사는 썼는데 지금 네, 자기네들이 뒤가 약간 그렇군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창피한 거 있으니까 지우고 그랬군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랬어요? 네, 뭐 보수 일간지 정도. 일간지 그러니까 네, 그 주요 일간지 어디요? 괜찮아요. 아니요. 네, 뭐 아니 여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어떤 네. 언론사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목만 남고 내용이 없었습니까? 이제 보수 일간지라고 하시면 보통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인가요? 네, 네, 조선일보면 조선일보라고 말하면 되지 왜 네. 말을 못해?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파일이 인권을 침해했고 명진 스님의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파일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정원 서버에서 이제 뭐 없앨지 말지 요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입법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가 중요한데 이제 국정원 개혁이 계속 이제 뭐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정원과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는 어떻게 취재하시려고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문건이 있는데요. 종북 좌파 연계 불순 활동 혐의자 주요 목록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문건에 보면 명진 스님이 28번째로 나와 있어요. 28번째. 네, 나머지는 다 지워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27번까지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진 스님만 소송을 걸어서 명진 스님 부분만 나왔지 나머지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소 27명이 있을 거고 더 많을 거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을 찾아서 국정원에 뭐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계속 진행하고 그거를 이제 보도할 생각입니다. 네. 정권 초기에는 국정원이 자기가 개혁하겠다고 하고 과거 민간인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성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 파일도 좀 내놔야 됩니다. 국정원에서. 제 파일도 좀 찾아주세요. 유지영 기자께서. 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반응이 특별하게 없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조금 모든 것들이 다 미뤄진 상황이라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태가 끝나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촉구해볼 계획입니다. 그렇죠. 기사를 쓰고 네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네. 국정원한테도 물어보고 국회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정보위 간사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천상 가브리엘님, 주 기자님, 압박 면접 보는 부장님 포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자를 만났는데요.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명진 스님이 추가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도 이 소송에 동참하겠다거나 아니면 이 파일을 받겠다고 움직이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일단 명진 스님이 지금 준비 중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개되지 않은 17건의 문건과 이제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 문건의 가능성을 염두해서 소송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네. 다른 분들은 광노현 전 교육감 그렇죠. 님이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행정소송으로 명진 스님 이겼으면 다른 분들은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에서? 네, 그런데 또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지금은 해야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서훈 원장님, 네. 서훈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였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유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502님, 주말에는 가족 모두 안방에서만 보내는 놀이 해보세요. 캠핑 간 것처럼 커피포트, 컵라면 챙겨서 온종일 한방에서 수다 떨고 영화 보고요. 텐트 있으면 방에 텐트만 쳐도 캠핑 기분 나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캠핑을 칠 공간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차영호님, 냉장고 정리합시다. 그래요? 계속 미뤄만 뒀는데 이것저것 해먹느라 정리하게 되네요. 이거 순기능입니다.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3717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내가 외출하는 것을 말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비데이 청취 잘하고 계십니다. 독서 좋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분 훌륭하십니다. 특별히 라이브 비데이 청취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미님, 주말 계획은 퍼즐 맞추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퍼즐 맞추고 있는데요. 벌써 액자 2개 완성했어요. 액자까지 하니까 지인들에게 선물로 줘도 될 정도로 멋지네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그림으로 퍼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취미 생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1시간 사이 교통량 더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여전히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 일대, 다시 오산 부근에서 속도 떨어져 있고요. 신탄진 부근 4차로에서는 지금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남청주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이후 영남권에서는 구서 일대로 교통량 늘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남사에서 오산 사이를 시작으로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분기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 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더 가서 상일에서 토평 사이 1차로에서는 지금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 정체가 10km로 길어졌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해인사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냉정분기점에서 남해 제2지선으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오늘의 국회 모습이 내일의 총선 결과로 나타난다. 의석을 지키기 위한 각 당들의 정치 전쟁. 2020년 의석 전쟁. 최영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합니다. 네, 수술은 잘 마치셨고요. 잘 마쳤습니다. 네. 수술 후에 좀 방송을 네. 줄이셨어요? 수술을 하느라고 네. 제가 입원해서 사흘간 방송을 못했죠. 네. 호캉스를 즐겼는데 네. 호스피털 캉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복귀했으니까 네. 열심히 뛰어야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벌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루에 몇 개의 그 오늘 일정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몇 개. 예, 요거 끝나면 하나 남아 있고요. 오, 그래요? 다 합쳐서 8개밖에 안 됩니다. 네. 많이 줄이셨네요. 많이 줄였습니다. 네, 건강 챙기십시오. 네, 한 자릿수로 줄였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주말에 방송하시죠, KBS에서? 맞습니다. 네. 요 자리에서 합니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비대위원장님이시죠. 네. 주병준 비대위원장님. 그게 뭐예요? 유머인데. 정치인의 이름을 붙여서. 네, 유머인데 별로 안 웃깁니다. 그래요? 네, 자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이 오늘부로 꼭 40일 남았습니다. 네.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고 있는데요. 네. 2020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변수 2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번 주에 등장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또 하나는 과연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띄울 것인가. 네. 이 2가지로 봅니다. 2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옥중서신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을 그전에도 띄웠잖아요. 네네, 옥중서신은 그랬죠. 아니지만 2019년 2월에 네. 황교안 그 통합당 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출사표를 던졌을 때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네. 메시지를 던졌죠. 메시지 던졌었습니다. 그때는 네. 사실은 지지하지 않는다였어요. 네, 황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네. 면회도 거절당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진실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나 통합당을 밀어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예. 사실은 이 선거의 여왕의 옥중 부활이다. 네. 이렇게 현란한 수식어를 쓰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번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보수가 예. 이합집산하는 게 영 맞득치는 않으나 네. 자, 이 정권을 심판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이번 보수 통합을 지지한다. 네. 불가피하게 지지한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거기에 토가 달려 있어요. 네. 뭐냐면 태극기 세력을 네.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근데 물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미래통합당으로 좀 뭉쳐달라 이런 요구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은 태극기에 두었고요. 예. 전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은 박근혜 자신이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근데 태극기를 들고 근혜님만을 위한 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분들이 바깥에서 모여 있었는데 네.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교주님과 서신 네, 같은. 네. 네네. 왜냐하면 태극기 소위 태극기 세력,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세 개로 요약드리면 네. 1. 탄핵 무효다. 네. 두 번째 박근혜 무죄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석방하라. 네.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지금 이제 거대 야당에서는 구자유한국당에서는 사면론은 있었어요. 사면론. 네. 근데 사면은 첫 번째 형이 확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면받을 대상이 자신의 죄를 인정은 하고 반성은 해야 됩니다. 재판도 안 끝났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형 확정도 안 됐고 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죠. 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면론은 얘기가 있었지만 사면을 지금 뭐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거고 네. 문제는 이 태극기 세력이 요구하는 것은 석방이라고요. 무죄니까 석방이 마땅하다. 근데 이걸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이 예. 새로 만들어지는 자유통일당하고 합쳐서 네.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쳤고요. 네, 새 당이 나올 때마다 좀 어지러우시죠? 네네. 자유공화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에 같이 있던 홍문종 의원은 따로 나와서 친박 신당. 네. 홍문종 대표 네. 이렇게 이제 또 당이 좀 갈라져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다 합쳐라. 예. 이런 이제 하나의 옥중 지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치라 이렇게 하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천금 같은 말씀이다. 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이 본인이 환영한다는 말에 발목이 잡혀서 예. 어제와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떻게 해요? 미래통합당 분위기가 이걸 환영해야 할 일인가? 예. 왜냐하면 공천 줘야지 저 사람들.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해서는 네.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 논란은 지금 없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분 논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합치긴 합쳐야 될 것인데 문제는 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죠? 그동안 중도를 향했던 방향이 네.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고 부르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합류해야 한다. 러브콜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도는 포기입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 순간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서신 한마디에 보수가 와 모이는 순간 중도는 이탈하고 강성 보수 중심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 3원칙 1.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탄핵의 강 못 건너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 조용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두문불출이에요. 불출마 네. 선언했고 네. 그 선거에도 이제 개입 안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 지분 다 날라갔습니다. 네. 공천 컷오프 막 당했습니다. 네. 이해운 의원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도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전 상황에 발목을 잡혔다. 두 번째, 개혁 보수로 나가기 어려워졌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미래통합당 분위기가 좀 심란합니다. 네, 심란한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가 그렇게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폄훼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물론 태극기나 그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네. 지난해에 봤듯이 황교안 대표를 저격하는 저격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격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황교안한테 이렇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멋득잖아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 뒤에다가 선물 하나 이렇게 부탁을 하나 한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네. 유영아 변호사가 그때 딱 공천을 신청했잖아요. 미래한국당에. 네, 미래한국당에. 그것도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하나 줘라. 비례대표 공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편지가 아이고 유영아 변호사 뭐 배지 하나 챙겨줘라 이런 걸로 보였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옥중 공천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일단은 공천을 줄지 이제 지켜봐야 되고 네. 당선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네. 저는 이번 총선에 뾰족한 화두가 없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로 건너가면 지금 조국 대 검찰 뭐 이런 사태가 네. 이 정권 심판원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코로나19가 네. 뭐 이제 또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무능론에 이제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중도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랬는데 이 옥중서 시인이 왜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이 또다시 개혁 대 반개혁의 격돌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전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선이 생겼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변수가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뭘 하나 던지셨죠. 네. 네. 두 번째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요? 비례정당. 네. 이거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은 구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진용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또 통합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위성정당까지 이미 진용이 짜였어요. 이거는 상수예요. 근데 변수가 뭐냐 하면 그럼 민주당도 비례정당 만들 거냐. 연동형 캡을 씌운 30개 중에 이론상으로는 20개 가까이를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쓸어간다 하는데 지금 투표를 한다면 여론조사대로만 이렇게 표를 나눈다면 비례대표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은 6석에서 7석.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1석까지도 가능. 네, 26석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뜨거했습니다. 뜨거했죠. 이제서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선거법 개정안의 맹점일 수 있는데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선관위가 허용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허용이 되니까 자 이만큼 의석을 쓸어가면 그 30개 의석 중에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군소 다양성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다양한 표심을 좀 이제 의회에 받아서 다수당을 만들어 보자. 이거였는데 정의당을 필두로 해서 남 좋은 일 해주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도 위성정당을 띄워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을 좀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실리론. 이게 정치적 명분은 없잖아요.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죠. 욕하고 비판했는데 따라서 하면은 아류가 되잖아요. 그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 용의 못할 거고 외곽에서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데 이제 외곽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 정봉주 의원이 각각 추진을 하다가 조금 전에 손잡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두 분이서요? 네. 네. 그 열린민주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일각의 의원들이 외부에 이제 원외 진보 정당들, 미래당, 녹색당 등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자 그러면 범진보 이번 선거를 위한 연합 비례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진보 인사들을 이 비례로 당선시켜서 민주당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진보 정당들이 좀 이 원내 의석을 나눠 가져보자. 그럼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한 무더기 있고요. 또 있나요? 네, 또 우희종 교수와 우희종 교수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모임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 4개였는데 일단은 민주당 계열 의원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이 부적격으로 공천 탈락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외곽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나는 비례 순번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당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한 세 덩어리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비례정당에서 표가 또 갈리잖아요. 네. 여기 정의당이 존재하잖아요. 예. 정의당의 합류 여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옥중서신이 뜨기 전까지는 야 힘들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네. 난립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어찌 보면 네. 보수가 다시 뭉친다면 거기에 대립전선으로 이게 이 범진보 연합 비례정당도 일단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으로 온 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각 당의 긴장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우는 고조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대결집을 하니 네. 항상 이게 상대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네. 진보도 대결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이 또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 봐야죠. 네, 오늘 그런데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 이 사람들이 어떤 변수를 만들지 이것도 좀 주목됩니다. 재밌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 어제 PK에서 탈락하자 이 쓴소리를 하면서 네. 낙동강 벨트를 다 던져버렸다. 예. 미래통합당이. 예. 이게 다음 대선에 얼마나 중요한 전선인데 그래서 무소속 벨트가 되게 생겼다. 사실은 이번 주말쯤 거취를 표명할 것 같은데요. 네. 김태우 전 지사는 이미 무소속 출마 고향으로 한다고 했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네. 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고향으로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네. 고향에 가지 마라. 다른 데 나와달라고 그래서 양산으로 짐을 싸서 또 옮겼어요. 왔어요. 네. 근데 양산에서 컷오프 된 거야. 맞아요. 아이고 창피해라. 네. 아이고 창피해. 그래서 그게 뒤통수를 맞았다. 네. 이런 표현도 등장하면서 김영호 위원장이 자신의 사과를 받으면서 쿨하게 예. 딜이 잘 성사된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나를 쳐내다니 네. 그럼 이제 보수는 차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는가? 왜 이 PK에서 거물들을 다 죽이는가? 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은 거죠. 나올 것 같지요? 네. 민주당 쪽에서도 좀 공천 탈락으로 나올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 어제 일단은 민병두 의원 네.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심 절차를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 대표적인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의원. 윤상현 의원 네. 탈락됐습니다.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김재원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 미추홀이 윤상현 의원 지역구고 네. 인천에서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왔거든요. 네. 복당했어요. 네.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선언을 해서 예. 보수계나 혹은 민주당계나 네. 모두 다 좀 이제 탈락한 의원 중에 중진 의원들 중에 네. 아직도 지역구에 내 영향력이 있고 나를 커트해 나도 살아 돌아가겠어. 네. 이런 의원들이 다수 있을 것 같고요. 다수 있죠. 네. 민경욱 의원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민경욱 의원도 제가 보기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 게 지금 이해찬 민주당 여당 대표가 네. 지난 4년 전 지난 총선에서 네. 똑같은 무소속 당선 복당을 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를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좀 약간 좀 허황된 꿈인 분들도 많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상황이요? 네. 상황이 왜 목이 메일 정도로 달라졌습니까? 코로나 아니고요. 네. 건조해요. 여기가 네. 물을 들고 들어올 걸 그랬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공천이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점인데 공천에서 많이 희생을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중진이나 의원들을 많이 배제시키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나가겠다, 새롭게 거듭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요구하는 게 정치권의 마지막 셈법인데 항상 그래왔죠. 예, 공천의 마지막 이렇게 관전할 포인트가 있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제 공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 미래통합당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숙제를 잘 풀었어요.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 선거공학적으로 네. 공천 잘했습니다. 김영우 이 공관위원장이 네, 굉장히 상당히 칼날을 네. 좀 이제 큰 탈 없이 휘둘렀고 예.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네.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말든지 네. 당의 입장에서는
중진들 많이 쳐냈고 예. 오늘 이제 TK에서 얼마나 쳐낼 거냐. 근데 어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 욕먹은 것은 내일 내가 욕먹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상당한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다. 전쟁은 시작이다. 네. 당내 전쟁. 그래서 상당한 물갈이를 하면 박수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뭐 보수 지지층에서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황교안 대표를 종로에 출마시켰잖아요. 네. 네. 한다 못한다 했는데 네. 그 내기 제가 이겼잖아요. 예. 예언이 맞았잖아요. 최영일 평론가만 네. 거의 유일하게 그 황교안 대표의 네. 종로 출마설을 주장했죠. 맞아요. 제가 주장한 지 5일 후에 네. 출마 선언을 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수 통합 되겠는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유공화당 등 아직 쉽지 않은 지분 싸움이 있는데 네. 통합이 다 된 거는 아닌데 당에서 일단 통합했다고 하니까 통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름 바꿨고 예. 통합을 당명에 박았고 네. 거기다 새로운 보수당을 흡수했어요. 네. 유승민 의원을 주저앉혔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숙제를 풀었어요. 지금 그 황교안 김용호 투탑 체제가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수가 좀 기가 승하는 과정인데 네. 자 마지막 총선 변수 네. 아까 뭐 옥중서신도 말씀드렸고 비례정당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중도층을 누가 뺏어가느냐의 게임입니다. 네. 중도층을 뺏어가는가의 게임인데 그 선거 지역구마다 몇천 표를 2, 3천 표, 1, 2천 표를 작게는 1, 2천 표를 누가 가져가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던져졌습니다. 네, 중도층에게는 보수층의 악재죠. 네. 환영이나 뭐 천금 같은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제가 보기엔 중도층에게는 악재입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 때문에 또 우리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악수를 두셨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측근 공천을 하나 옥중에서 하기 위하여 네, 너무 무리한 수를 쓴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만 더 보태면요. 총선은 역시 아젠다예요. 아젠다 세팅이에요.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가 정말 민생, 민익을 위한 좋은 전략을 낼 것인가. 그 아젠다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네, 지금까지 2020년 의석전쟁의 최영일 평론가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입니다. 롤러코스터의 일상 다반사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야 됩니다. 퀴즈 정답은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월요일에 만나는데요. 내일은 비대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에서